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을 이정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대항해 시대에 지나고 나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애증의 커플 미나망 필립, 그리고 광녀 후아나 요 커플에 대해 살펴봤고, 이 커플의 장남인 카를 5세, 오늘은 칼 5세 다이아몬드 수저의 엄친아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칼 5세는요, 이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사벨과 페르난도 2세의 손자이고요. 거기다가 필립과 후아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필립과 후아나 커플의 장남이기도 하죠. 자, 복잡하니까 요걸 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칼 5세가 있습니다. 칼 5세,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필립, 그리고 후아나, 엄마는. 이 필립은 누구냐? 필립 위에 올라가면은 합스부르크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 그리고 부르고뉴 공국의 여공 마리, 여기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 여기서 태어난 후아나, 여기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난도 2세가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사벨은 외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인물이다. 자, 그래서 그의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친할아버지 막시밀리안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받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본령으로 한 요 지역, 요 노란 지역, 요 지역, 여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친할머니 마리, 부르고뉴 여공이었던 그부터 부르고뉴와 이 플랑드르 지역을 또 받아요. 자, 그리고 외할아버지인 페르난도로부터 스페인과 그리고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 사르데냐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인 이사벨로부터 신대륙, 그리고 필리핀을 받게 되죠. 와우, 우리 금소조가 좀 부족합니다. 거의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실제 이 칼 5세 치세 때 외형상으로 보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합스부르크 왕조의 최전성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6년 특히 스페인에서 이 칼 5세가 통치할 때부터 스페인은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평가하죠. 이후 그의 아들 펠리페 2세 때 대서양 무역으로 신대륙을 접수하면서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1479년 이 카스티아 여왕인 이세벨, 그리고 아라곤 왕인 페르난도 2세 때 결혼을 통한 국가연합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말로만 통합이고 따로따로 통치, 각계 전투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된 게 바로 칼 5세, 그리고 그 아들 펠리페 2세 때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칼 5세는요, 발루아 왕조의 프랑스와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탈리아를 놓고 이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겨요. 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편입시키게 된다. 당시 프랑스가 사생결단 이 칼 5세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프랑스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스페인도 그렇고 여기 신성 로마 제국도 그렇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칼 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생결단하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침내 1525년 파비아 전투 사생결단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 프랑스와 1세는요 카를에게 완전히 생포된다. 그리고 이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하는데 이탈리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손 떼는 굴욕적인 조약을 하게 된다. 이 카를 5세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이 프랑스는요, 나중에 30년 전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기까지 무려 100년 넘게 유럽의 변방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게 됩니다. 1526년부터 바로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형성되면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쪼개지고 프랑스가 굉장히 강대해진다. 자, 이렇게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이 대륙에서 한판 세게 붙고 있을 때, 자, 영국의 당시 헨리 8세, 나중에 다룰 겁니다. 이 튜더 왕조의 에이스인 이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는요, 양측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서 자국, 영국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당시 카를 5세는요, 이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을 허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헨리 8세는요 와이프가 누구냐, 캐더린이에요. 캐더린이 누구냐, 바로 스페인의 공주죠. 거기와 이혼하고 자기의 시녀 출신의 앤 불링과 재혼하려고 했는데 바로 카를 5세가 바로 교황 측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 카를 5세는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재혼 요걸 허가할 정도로 또 강력했다. 자, 이러한 그 파죽지세의 요 합스부르크 패권을 위협한 변수는 두 개 있었는데 바로 하나는 국내적인, 또 하나는 국외적인 변수였습니다. 자, 먼저 국내적인 변수는요,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17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립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독일은요, 구교와 신교 진영으로 분열되어서 거의 내란 직전의 상황으로 빠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카를 5세는요, 북부 독일의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짓밟기 위해서 스페인군을 독일로 데려오는데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왜냐, 독일인이 주류인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비록 동군 연합 명목으로 외국 군대인 스페인군을 투입한 거예요. 자, 지도하게 볼 텐데, 자, 카를 5세가 스페인과 독일을 함께 통치하죠. 동군, 그러니까 같은 임금이 연합해서 통치하는 거죠. 자, 여기 독일의 문제에 이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박멸하기 위해서 스페인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카를 5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군대지만 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외국 군대인 거예요. 외국 군대. 자, 그러면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이 종교와 별개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짙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요, 신성 로마 제국의 요 핵심 지역인 독일 영방을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분열시키게 되죠. 자, 두 번째 변수는 바로 국외적인 요인인데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었다. 1526년 오스만 투르크에는요, 슐레이만 1세라고 하는 10대 술탄이 통치하면서 최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 슐레이만이 바로 1526년 헝가리를 격파시킵니다. 헝가리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3년 후에 파죽지세로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본령인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 공격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 세계는 거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와 함께 볼 텐데, 자, 오스만 투르크 한번 다루었죠. 자, 바로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출발한 오스만 제국, 나중에 슐레이만 때 바로 어떻습니까?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먹고요. 그리고 중동 아시아 다 먹고요. 더 나아가서 발칸반도 다 차지하고 이 헝가리까지 이제 박살내고 애친 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공격하는, 이렇게 이게 비엔나가 무너지면 이제 기독교 세계가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자,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 하지만 이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인 오스만 투르크가 훨씬 기독교 세력보다 강했다. 왜냐? 이 기독교 세계는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이
이슬람 세력은 어때요? 술탄 슐레이만 아래 완전히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카를 5세는요 군제 개혁을 통한 전술상의 성공, 그리고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부, 그리고 그간 다져온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제국을 지켜내서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데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그는 조부, 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 1세 이래로 추진해온 이 절대 왕정 수립 시도는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독일은 19세기 통일될 때까지 중세 봉건적인 이 영방 체제가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 왕정으로 나아가는 영국의 튜드 왕조의 영국, 그리고 부르봉 왕조의 프랑스와 대비되면서 이 독일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뒤져서 2류, 심지어 3류 국가로 처질 수밖에 없는 고루한 이제 빌미가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카를 5세가 죽고 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오스트리아계와 스페인계로 분열이 된다. 이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는요 동생인 페르디난트가 차지하고,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아들 펠리페 2세가 차지하게 된다. 둘로 나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계 이쪽은요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자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대공 요 자리. 자,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다 먹고요. 그리고 그 아들 펠리페 2세는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신대륙을 먹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오스트리아계 이쪽은요 나중에 페르디난드가 동쪽에 있는 헝가리, 그리고 크로아티아, 보헤미아를 차지하면서 동쪽으로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요. 하지만 스페인계는요 어때요? 이 펠리페 2세가 이 네덜란드를 종교 통합, 종교 강압 정책, 여기 신교가 강했는데 여기를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완전히 가톨릭으로 그냥 강압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를 5세 이후 제국은 둘로 나뉘고 다시 또 나뉘고 이러면서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죠. 자, 1500년에 카를 5세는요 부르고뉴 공국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날 이 벨기에의 그 켄트 지역입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스페인 왕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어요. 실질적인 스페인의 통치는 외할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가 죽는 1516년부터 통치하게 되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스페인 국왕은 누구였는가? 엄마 후아나였죠. 하지만 엄마 후아나는 이제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1507년부터 이 토르데시아스라고 하는 외딴 성에 유폐되었다.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유폐되고 있었다. 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략인 결혼을 통한 영토 확장은요 카를 5세 때도 계속되는데, 카를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포르투갈의 공주인 이사벨과 결혼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이제 합병하는 그 밑거름이 이제 됩니다. 1580년 포르투갈의 왕위가 끊어져요. 자,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때 이제 카를이 이 이사벨이라는 포르투갈 공주와 결혼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카를의 아들인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을 합병하게 되는 그 기초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 자, 1519년 그의 나이 19살 때에 그는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세계 제국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의 직함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왕, 독일 왕, 이탈리아 왕, 오스트리아 대공, 네덜란드, 영주 등 무려 20여 개의 직함이 있었어요. 자, 사실 한 사람이 하나도 갖기 힘든데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 20여 가지 직함을 가진 그는 눈이 이야기하지만 금수저로는 부족한 이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는 이제 카를 5세란 이름으로, 그리고 스페인 왕으로서는 이제 카를로스, 스페인어로 카를로스 1세로 통치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요, 무려 70군데 이상의 영지가 그에게 있었고, 또 신대륙에서는 멕시코와 페루, 그리고 스리랑카, 필리핀의 지배자였다.
그의 지배력이 미친 영역은 거의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의 대영 제국의 전성기 때와 거의 버금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상대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슬람의 종주국인 오스만 투르크였고요. 그 다음에 교황 클레멘스 7세와 그리고 독일 내에서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신교도와 끊임없는 싸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20여 개의 직함 가운데 최고의 자리는 뭐니 해도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직함이었겠죠. 자, 1519년 할아버지 막스밀리안 1세 황제였죠. 그가 죽으면서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손자 카를이 황제 1순위 후보로 떠오릅니다. 자, 왜 아들에게 안 가는가? 왜 손자에게 가는가? 바로 이 막스밀리안의 아들 필립은요, 1506년에 죽거든요. 바로 13년 전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서 재위는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황제 후보에 누가 나서게 되는가? 경선에 참가한 게 바로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영국의 헨리 8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독일 영지의 작센공이었던 프리드리히가 경선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영국 왕과 작센공작은 일찌감치 포기해요. 하지만 프랑스와 1세는요 끝까지 경선에 참여합니다. 자,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7명의 선제후들의 투표에 의해서 황제가 옹립되죠. 그래서 대체로 7명의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제후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거나 또 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황제 지원자들의 관례였다. 자, 당시 한 번도 황제 타이틀을 갖지 못한 프랑스의 국왕은 이제 프랑스 1세죠. 야심차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왜 독일인만 황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게 이 프랑스 1세의 불만이었죠. 자, 그는 넉넉한 재정으로 선제후들을 구워 삶았어요. 프랑스 1세나 카를 5세나 모두 독일어를 모르는 이방인인 건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카를 5세는요. 부르고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스페인으로 갔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절대 프랑스 왕에게 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데 그는 스페인의 왕으로 가면서 스페인의 재정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조건 서명하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당시 엄청난 금과 은이 스페인 국고에 쌓였거든요. 자, 하지만 이 스페인의 귀금속을 국외로 반출 못한다는 또 그런 약속을 하고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독일의 대상인 집안인 푸거 가문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 푸거 가문은 오랫동안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돈줄 역할을 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 당시 사업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결국 또 카를에게 선거 자금을 대줍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면제부,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서 면제부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이제 갖게 되고 결국 이제 면제부를 남발하다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불씨가 또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돈으로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다른 금융가 집안인 베르더 가문에게도 돈을 더 빌리게 됩니다. 자, 선제후 회의에서 황제로 만장일치로 카를이 선출되는데, 자, 7명의 선제후들은요, 양쪽 후보로부터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결국은 동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을 황제로 선택한 겁니다. 자, 1520년 카를은요, 할아버지처럼 교황의 도움 없이 독일에서 황제 대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게 된다. 자, 선거에서 진 후 이 프랑스와 1세는요, 사생결단 요 카를 5세에게 맞서게 된다. 왜냐? 이미 언급한 대로 이 프랑스는 이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지금 독일이죠.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어때요? 프랑스는 카를 5세 제국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1521년 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황제인 카를 5세는요, 바로 교황 레오 10세, 영국의 헨리 8세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프랑스 군을 밀라노에서 완전히 격퇴합니다. 더 나아가서 1525년 이 파비아 전투에서는요, 프랑스와 1세를 거의 생포하죠. 자, 1526년 이 마드리드 강화에서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이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고 또 엄청난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 풀려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자, 교황 입장에서는요.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는 이제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또 나폴리 왕국 다 이제 카를 5세가 차지하게 됐잖아요. 북쪽에 밀라노도 차지하게 되면서 어때요? 가운데 껴있는 요 교황청이 어때요? 교황청이 남북으로 카를 5세에게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러면서 과거 프랑스 1세가 느꼈던 그 동일한 감정,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주도로 반황제, 즉 반 카를 5세 꼬냑 동맹이 만들어지고 프랑스도 여기에 비밀리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 같은 해에 1526년 같은 해에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바로 헝가리를 무너뜨려요. 헝가리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이제 내친김에 오스트리아 비엔 공격을 하게 되면서 자, 기독교 세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계를 수호해야 될 황제 카를 5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교황을 치기 위해서 로마를 공격한다. 스페인군 6,000명과 독일 용병 4,000명을 이끌고 교황이 있는 로마로 진격을 하게 돼요. 이때 독일 용병 대다수는요, 바로 루터파 신봉자들이거든요. 이 당시 그들은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교황이 있는 교황청, 거기를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클레멘스 7세는요, 로마에 있는 그 산탄젤로 요새에 피신하게 되죠. 이 로마 포위 기간에 엄청난 약탈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상당한 예술품들이 파괴되거든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메디치 가문이 주도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로마 약탈을 통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요, 이 카를 5세에게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40만 두카트의 엄청난 몸값을 주고 풀려나면서 그리고 1530년 그는 카를 5세에게 황제 대관식을 치러줍니다. 카를 5세는 독일에서 대관식을 자체적으로 했죠. 하지만 10년 후에 또 교황의 손을 빌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대관식을 하게 된다. 어쨌든 교황의 대관식을 치른 마지막 황제가 카를 5세라는 것이죠. 자, 1529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이 비인을 공격합니다. 이 방어에는 간신히 성공을 하긴 하죠. 하지만 실제 이 방어전을 이끈 사람은 카를 5세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의 동생, 바로 형의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은 동생 페르디난드 1세가 이 방어전을 지휘하게 된다. 당시 프랑스와 1세는요, 비엔나를 공격할 때 이 카를 5세에 반대하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바로 슐레이만의 오스만 투르크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카를은 또 이에 맞서고자 또 다른 이슬람 국가인 사파비조의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한번 지도해 볼 텐데요. 당시의 상황은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지역, 여기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슐레이만의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리고 비인을 중심으로 한 여기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력이 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자, 비엔나를 공격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는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바로 이 합스부르크 카를 5세의 배후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인 프랑스와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의 카를은 누구와도 동맹을 맺는가? 이 오스만 투르크의 배후에 있는 요 사파비 왕조, 여기도 이슬람이거든요. 여기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종교 전쟁에서 종교를 초월한 동맹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파비 왕조는요, 시아파 이슬람이었고 오스만은 수니파 이슬람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프랑스와 또 이슬람의 오스만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슬람의 사파비 왕조, 지금 이란이죠. 거기가 동맹을 맺는다. 이게 이제 1529년 비엔나 공방정 당시의 국제 정세였다는 거죠. 자, 이슬람의 종주국 오스만의 침략을 격퇴하고, 자, 이 프랑스와 교황을 발 아래 눌렀지만 어때요? 카를 5세는 독일 내부의 반란에는 이제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독일 지역은 완전히 신교와 구교로 이제 나뉘면서 완전히 내란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황제 카를 5세는요, 루터를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제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반황제파 영주의 선봉에 바로 작센 선제후인 요한 프리드리 그리고 헤스텐의 백작인 필립이 서게 되고 마침내 1531년 루터를 추종하는 요 신교도 영주들은요 모여서 슈말칼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갈등은 결국 종교 전쟁으로 비화된다는 것이죠. 자, 1552년 파사우 협정을 통해서 간신히 이제 봉합이 됩니다. 구교와 신교 제후는 영주는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555년 9월 마침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지면서 이전에 파사우 협정, 3년 전에 파사우 협정을 공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 이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화의는 동생 페르디난드가 주관했고요. 형인 카를은요 끝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종교 통합을 고집하면서 결국 황제를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종교 통합에 실패한 카를 5세는요 이제 심신이 지쳤어요. 30여 년간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전쟁을 치르다가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1556년 1월 카를 5세는요 황제로서 실권을 다 잃고 시리에 빠져요. 그러면서 황제에서 내려오겠다, 황제 퇴위 선언을 하고요. 황제 자리를 동생 페르디난드 1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요 스페인의 왕위마저도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죠. 자, 이러면서 이미 언급한 대로 카를 5세의 넓은 영지는 동생 페르디난드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계와 그리고 아들 펠리페 2세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계로 분리가 되죠. 1558년 카를 5세는 은퇴한 이후 스페인 유스테 수도원에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58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에서 특히 합스부르크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외형상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카를 5세, 하지만 그의 실정으로 인해서 결국 분리되고 분열되는 약화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